자, 3주차 첫날 오늘은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19번째 항목. 제 교환에는 이제 뭐 38번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우리 책에는 19번. 제어판 개인 설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 설정이라고 하는 거는 과연 뭐냐 하는 거죠. 윈도우 XP하고는 많이 좀 달라졌어요. 근데 윈도우 XP하고 전혀 이상한 내용이 새로 생긴 건 아니고요. 윈도우 XP든 윈도우 98이든 기능이 있는데 그 구조가 좀 모여지고 흐트러지고 뭐 그 차이가 나지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탕화면에 가서요. 바탕화면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개인 설정이라고 떠요. 이거 눌러보시면 됩니다. 바탕화면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개인 설정을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면 메모만 해주세요. 메모만 해주시면 됩니다. 바탕화면에 가서 본래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제어판에 가서 개인 설정하는 거잖아요. 여기 모양 및 개인 설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누르라는 거죠. 여기 개인 설정이 있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바탕화면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개인 설정을 누르는 건데, 이 문제가 뭐냐면 제어판에 있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버튼 누르셔서 제어판을 가시면, 시작 버튼 눌러서 제어판을 가시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모양 및 개인 설정이라고 있지 개인 설정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보기 범주를 작은 아이콘으로 보거나 이렇게 되면 여기 개인 설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개인 설정이라고 있잖아요. 종류별로 보면은 이거로 보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다 제어판에 있는데 바탕화면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보여드리는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원칙은 제어판에 가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도 제어판에 있는 개인 설정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가면 뭐가 있대요? 보세요. 테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 테마. 그래서 조형물이라는 테마, 윈도우 7이라는 테마, 뭐 캐릭터라는 테마가 있는데, 먼저 보여드리면 제가 테마를 한번 바꿔볼 거예요. 여기 테마를 바꾸는데, 자, 수채화라는 테마를 클릭하면 여기는 그림이 수채화로 변하고, 경치 보세요. 수채화로 변했잖아요. 그렇죠? 경치를 누르면 경치라는 테마로 변해요. 경치라는 테마로 변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밑에 대한민국이라는 테마가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테마를 누르면 여기는 대한민국에 맞는 테마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단청 해놓은 거. 그런데 이제 가장 보기 깔끔한 거는요, 윈도우 7이에요. 윈도우 7. 윈도우 7로 하면 가장 깔끔하게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뭐 여기 경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시험에는 윈도우 7이 있고 조형물이 있고 캐릭터가 있고 이걸 시험에 내지는 않고, 개인 설정에는 테마라는 기능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바탕화면 배경도 바꿀 수가 있고, 바탕화면도 여기 그림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창색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 얘를 클릭하면 여기 있는 색깔이 변해요. 테두리 색깔이 변하죠. 이렇게 변하잖아요. 제가 색깔을 누를 때마다 이렇게 취소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소리도 있어요. 소리. 컴퓨터 켜질 때 짠짜라짠 뭐 소리 나잖아요. 그런 소리를 여기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화면 보호기도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화면 보호기는 뭐예요? 화면을 보호하는 기능이죠. 화면을 보호하는 기능이요. 뭐 화면을 왜 보호할까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 리본이라는 거로 바꿔놓으면은요, 이렇게 리본 그림 같은 게 막 나타나요. 이렇게. 이걸 왜 할까 하는 거지.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안 해도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느냐? 브라운관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돼요. 브라운관 모니터. LCD 모니터나 LED 모니터는 화면 보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브라운관 모니터가 등장을 해서 화면 보기가 등장했던 거예요. 근데 브라운관 모니터는 이제 앞면이 이렇게 평평하기도 하고 옛날에 좀 둥그랬죠? 뒷면이 볼록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뒷면에 전자총이라는 게 있어서 순간전압 22,000V를 가지고 쏘는 거예요. 화면 앞에다가, 유리에다가. 그럼 유리에, 앞유리에다가, 진공관으로 되어 있는 앞유리에다가 22,000V의 전류를 이용해서 빨간색, 파란색을 쏘면 화면에 튀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여기 IBB 데모 같으면 약간 검은색이 띄고 한글 2007 같은 붉은색이 뜨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계속 쏜단 말이에요. 얼마나 빨리 쏘느냐? 1초에 뭐 한 30번을 쏜다든지 1초에 10번을 쏜다든지 쏘아요. 그런데 우리 텔레비전도 옛날 브라운관 텔레비전도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전파를 받아서 전파에 의한 신호를 앞에다 쏘는 거예요. 근데 드라마나 우리 TV는 어떻게 되냐면 화면이 움직이죠. 계속. 근데 지금 화면 보세요. 지금 화면. 지금 화면은 계속해서 안 움직이고 제가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빨간색 쏜 자리에 빨간색을 또 쏘고 노란색 쏜 자리에 노란색을 또 쏜단 말이에요. 쏜 자리에다 또 쏘면 타요. 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장난삼아 불을 펴가지고 손바닥에다 이렇게 올려놔요. 이렇게. 근데 그게 가만히 있으면 타죠. 손이. 근데 빨리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빨리 지나가면 이렇게 불을 뜨거운 걸 못 느낀단 말이야. 그것도 세게 하면 타겠지만은 그것처럼 화면을 똑같은 색깔로 앞에다 쏴버리면은 화면이 타버려요. 그러면 여기가 까맣게 타버려요. 그러면 컴퓨터 모니터를 켰을 때 거기 글자가 안 나와요. 그 점이 하나씩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화면 보기를 해주면 주로 화면 보기는 어떠냐면 검정색 바탕에다 두고 뭔가가 계속 움직여요. 움직이니까 탈 시간이 없겠죠? 탈 시간이 없는 거지.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눌러붙지 말라고 바닥을 긁어주잖아요. 우리 콩물 같은 거 끓일 때 그런 원리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화면 보기의 원리인데 우리는 할 의미가 없다. 그러나 화면 보기라는 의미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고, 그 다음 왼쪽에 보시면은 바탕화면 아이콘 변경, 마우스 포인터 변경, 계정 사진 변경 이런 게 있어요. 자, 바탕화면 아이콘에는 뭐가 있냐면 컴퓨터 문서 네트워크 휴통 제어판을 보이게 할 거냐. 근데 이 컴퓨터 그림이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컴퓨터 아이콘을 선택하고 나서 아이콘 변경을 해주면 보세요. 이런 거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컴퓨터 아이콘이 이렇게 바뀌어요. 애기들이 이런 거 갖고 종일 놀지만 우리 어른들은 놓고 기본값 복원 그러면 원래 아이콘으로 돌아오겠지. 예, 장난치면 또 남들이 놀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여기서 할 거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는 뭐예요? 마우스 포인터는 요거죠. 화살표. 요 화살표를 내가 바꾸고 싶으면 이런 거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이럴 때 클릭하는 거예요. 이럴 때 클릭하는 거. 이상해졌죠? 아이콘이요. 그럼 뭐 하면 돼? 기본값 사용 그러면 어떻게 돼? 원래 값으로 돌아오겠지. 이렇게 화살표로. 예.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에 그 애니메이션들 있죠.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디즈니랜드에 나오는 그 유명한 캐릭터들 그런 거로 바꾸기도 하고요. 뭐 예쁜 여자가 이렇게 빵긋 웃는 모습에 이런 아이콘도 있었어요. 그런 걸 갖고 작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우스 포인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마우스라는 그 기능 안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계정 사진은 뭐냐면 우리 시작 버튼 누르면 예. 이게 계정 사진인데 우린 삼성전자잖아요. 그래서 삼성 거를 올려놓은 것 뿐이지. 근데 난 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계정 사진을 나는 축구공으로 바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축구공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로 뭐로 바꾸면 좋을까? 자기 얼굴로 바꾸면 되지. 자기 얼굴. 뭐 근데 여기는 바꾸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써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원래 값으로 이제 돌려놨는데,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게 바로 뭐다? 개인 설정이다. 이게 개인이 화면을 구성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이다 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윈도우 7의 제어판에서 개인 설정에 가면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니 없는 기능이니 하고 나와 있는데, 화면 보기 아까 있었죠?
마우스 포인터 변경하는 거 있었죠? 바탕화면 그림 바꾸는 거 있었죠? 가젯 변경은 어떻게 했어요? 가젯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누르고 여기서 가젯을 하는 거예요. 가젯. 그러니까 개인 설정하고 가젯은 동네가 달라요. 답은 가젯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래 문제 여러 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아래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개인 설정하는 설명인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됐는데 바탕화면 배경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배경을 바꿀 수가 있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 보기에서 이 시스템을 켜둔 채 정해진 시간 안에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까 그 화면 보기라는 거는 무작정 화면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할 때는 화면 보기가 안 움직이고 키보드나 마우스를 가만히 뒀다 이거 화장실 다녀온다든지 잠깐 통화를 하고 있다든지 뭐 슈퍼에 내려가서 뭐 우유를 사 먹고 온다든지 사 갖고 온다든지 하는 5분이나 10분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은 시간을 정하면 돼요. 1분인지 5분인지 이런 걸. 그러면 이제 그때 화면 보기가 작동할지를 지정하면 되겠죠.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고 창색에서 색깔 아까 구분하는 거 있었죠? 예, 그 다음에 바탕화면 배경에서 컴퓨터, 문서, 수정의 아이콘 모양 등을 변경할 수가 있다 없다? 아까 바탕화면 배경에서 자 보세요. 바탕화면 배경이 여기 있죠? 여기에는 아까 제가 내 컴퓨터 아이콘 바꾸는 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여기 바탕화면 배경에서 바꾸는 건 아니죠? 이거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아까 컴퓨터 아이콘 제가 빨간 거로 바꿨잖아요. 근데 그건 어디서 바꾼 거예요? 바탕화면 배경에서 바꾼 게 아니라 바탕화면 아이콘 변경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네 번째 보기는 좀 치사하지. 말을 좀 꺼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어렵단 말이에요. 분명히 봤는데 왼쪽 거를 클릭했는지 아니면 다른 동네에 있는 걸 클릭해서 했는지 그런 것들을.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20번째 디스플레이 항목에 대해서 볼게요. 네, 그 끝이죠. 자, 제어판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좀 볼게요. 자, 디스플레이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어판에 가서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를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공부하는 게 지금 뭐냐면 이거잖아요. 보세요. 제어판에 디스플레이니까 당연히 제어판에 가야 디스플레이가 있겠죠. 그렇죠? 예. 제어판에 가서 디스플레이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 창이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제어판. 제어판에 오셨어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떠요? 아니면 이렇게 떠요? 범주로 떠요? 어떻게 떠요? 그럼 작은 아이콘을 보시면 편하지. 자이칸. 그럼 디스플레이 누르죠?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작은 아이콘 말고 큰 아이콘을 보시면 크게 보이니까 좋아요. 네, 큰 아이콘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작은 아이콘을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기 편한 대로 보세요. 그럼 디스플레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예, 누르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라는 건 화면이죠. 화면. 그러니까 화면의 글자를 기본적으로 보게 할 거냐 아니면 중간 크기로 보게 할 거냐 한번 보세요. 제가 중간에다 놓고 적용을 한번 해보면요. 컴퓨터를 한번 껐다 켜야 돼요. 그러면 아이콘들이 중간 정도로 나오고요. 크게 누르면 크게 하면은요.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들 시작 버튼으로 나오는 이런 글자들이 있죠. 이게 전반적으로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해상도라는 것도 있어요. 해상도를 조정하면 글자가 크게 보입니다. 근데 글자를 무조건 크게 보인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해상도는 크게 보되 글자만. 예. 그럴 때는 요걸 갖고 작업하는 건데 그냥 작게 기본적으로 보시면 좋아요. 이제 그런 거죠. 난 집에서 나 혼자 쓰는 거야 그러면 중간 정도 크기로 보셔도 되고 하지만 같이 쓰는 거니까 중간이나 크게 놓고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놀래요. 그런 일이 있어요 사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부만 난 확대해서 보고 싶다 이거야. 그럼 돋보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돋보기. 이런 돋보기 기능을 이용하면은요,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화면을 크게 볼 수도 있어요. 자, 돋보기 100% 돌리면 되는데, 이 돋보기를 잘못 써놓으면 원래대로 못 찾아가요. 화면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러니까는 전체는 얘인데 우리가 돋보기를 놓고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보면 돋보기를 확대해서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보세요. 글자가 확대를 했을 때 깨끗하게 보이면 좋은데 뿌옇게 보여요. 그렇죠? 왜냐면 글자를 확대했는데 글자가 깨끗하게 보이게 하려면 컴퓨터 성능이 좋아야 돼요. 근데 나는 컴퓨터가 좋아, 어떤 사람은 컴퓨터 성능이 안 좋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확대했을 때는 모자이크 확대되듯이 보여요. 좀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그래서 저시력자들 있죠. 저시력자들. 저도 지금 돋보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보면 글자는 크게 보이는데, 저시력자라 그래서 눈앞에 갖다 대야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돋보기를 갖고 사용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게임을 막 굉장히 신나게 즐기는 학생들도 봤어요. 이렇게 모니터에다가 눈을 붙여요. 이렇게 모니터에다 눈을 붙이고 막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밝아. 즐거우니까 하겠지. 안쓰럽기도 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이제 해상도 조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해상도라고 하는 것은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얼마나 작게 잘라서 보느냐 하는 거죠. 모는 종이처럼. 여러분 모는 종이 아시죠? 방한지. 모는 종이를 보시면은 모는 종이가 1mm짜리가 있고 2mm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9인치인데 19인치 안에다가 가로 세로 칸을 저는 1024개로 자른 거고요. 여러분 화면은 1280개로 쪼개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수치를 1280으로 놓고 하면, 제가 1280으로 놓고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눈에는 제 화면이 작게 보여요. 자, 보여드리면은, 자, 보세요. 굉장히 작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크게 보시라고 1024로 놓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은 글자가 너무 작아서 그것도 불편하면 800까지 내려가시면 돼요. 800. 아니면 모니터를 큰 거를 쓰셔야지. 모니터 큰 거. 여러분 댁에 있는 디지털 TV는 1920까지 나가요. 1920. 그 다음에 요즘 그 4K라고 불리우는 아주 커브드 모니터 TV 있어요. 이렇게 휘어진 거. 예, 가격도 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 걔는 가로가 4000까지 가요. 4000. 그러니까 그 4000짜리로 나가는 거를 800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글자가 큼지막하게 나오겠지. 글자 하나하나가. 예. 근데 이제 그 해상도가 크면 클수록, 숫자가 크면 클수록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선명하게. 그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뭐 색 보정이라는 말도 나와요. 이제 아까는 해상도 조정을 봤는데, 왼쪽에 가면은 왼쪽으로 되돌아가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뭐 색 보정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색 보정 방법을 선택을 해서 보면은 여기서 색깔을 보정하는 거예요. 보정이라는 말은 뭔지 아시죠? 뭐 옷도 보정하는 옷이 있잖아요. 보정하는 속옷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똥배 나온 걸 쏙 집어넣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색깔이 빨간색은 빨간색처럼 보이는데 진짜 빨강인지 약간 흐린 빨강인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픽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색깔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색을 보정을 해야 돼요. 근데 색 보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여기 보정 방법만 나와 있지 나보고 보정하라 그러면 보정 못해요. 어려워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런 보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따로. 예. 캘리브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쓰면은 되는데, 그 캘리브레이터를 이용하면 좋은데
그게 또 몇십만 원씩 해요. 기구들이. 그러니까 사진관에서 사진 보정하시는 분들, 또 그래픽 디자이너들 이런 분들은 그런 도구를 갖고 계실 거라고. 근데 우리 모니터는 빨갛게 보이면 되고 노랗게 보이면 되지 뭐. 그게 얼마나 정확히 빨간 건지 이런 거 잘 상관없이. 예.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설정 변경이라고 해서 아까 잠깐 보셨던 것도 나오고요. 해상도 조정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클리어 타입 텍스트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리어 타입. 자, 여기 보시면 클리어 타입 텍스트 보정이라 그래서 사용할 건가 안 할 거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돼? 글자가 약간 뿌옇게 보일 거예요. 근데 얘를 딱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글자가 깔끔하게 보일 거예요. 우리 LCD 모니터가, 이게 LED 모니터잖아요. 얘들은 글자가요, 일반 브라운관하고 달라요. 글자를 보여주는 방법론이. 그래서 브라운관에서는 글자가 잘 보이는데 LCD 모니터들 하면 글자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윈도우 7, 그 다음에 엑셀 2007 이쪽 버전서부터는 LCD 모니터에 잘 보이게끔, 그러니까 브라운관 모니터에서 윈도우 7을 사용하면 글자가 안 이뻐요, 대신에. 근데 윈도우 XP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관에서 보면 글자가 더 예뻐요. XP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다 설정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클리어 타입이라는 걸 체크를 해주면 글자가 깔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글자가 깔끔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면 잘 보이는 거죠. 이때 보이세요. 이 글자가 선명한지 저 글자가 선명한지 보시고 마음에 들면 선택하고,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는지 선택하고. 응? 여러분 어떤 게 제일 깔끔하게 보여요? 이 6개 중에서? 밑에 건 좀 흐리죠? 저는 이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뭐 이거 자기 모니터 선택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모니터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면은 이 모니터에서 글자가 가장 얘가 깔끔하게 보인다 이거죠. 그게 이제 클리어 타입 텍스트 조정하는 거고요. 또 DPI 지정하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잘못하면 엉망으로 나와요, 화면이. 그러니까 모르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거는요. 예. 그리고 윈도우가 알아서 조정해주고, 알아서 조정해주는데, 아니야 나는 그래픽을 좀 사용해야 되니까 내가 좀 조정을 해봐야 될 거야. 그러면 아까 뭐 캘리브레이터라는 기구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단계 나가서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을 체크해 나가면 이 모니터 상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오고요. 또 하나, 여러분 모니터 사시면 모니터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냉장고 사셨을 때 냉장고 여러분이 들고 오신 거 아니죠? 배송기사가 가져오잖아요. 그럼 가져와서 박스를 이렇게 개봉을 해가지고 비닐 커버 뺏겨가지고 조정을 해주잖아요. 그럼 냉장고 하고 같이 들어온 게 뭐냐면 사용설명서예요. 맞죠? 모니터를 사면 모니터하고 전기줄하고 본체랑 연결하는 연결선하고 사용설명서하고 CD를 줘요. CD. 그 CD를 이용해서 설정하는 거예요. 모니터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조금씩. 그래서 포토샵을 하시려면 색깔이 정확히 맞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 모니터는 LG 거니까 삼성 거니까 어느 제품이니까 하고 그 CD 받은 걸 가지고 설정을 해주면 가장 정확한 색깔로 나와요. 다 그래요.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설명서도 갖다 버리고 다 갖다 버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냥 글자만 보는. 근데 그래픽 하시는 분들은 배워요. 사실은 그래픽 시간에 배우고. 자, 책을 좀 볼게요. 잠깐만요 라고 돼 있는데 복수 모니터가 나와 있어요. 복수 모니터 나왔어요? 자, 여기는 지금 보세요. 지금 모니터가 제가 몇 개 있는가 볼게요. 모니터가 2개로 보이죠? 1번, 2번 있잖아요. 1번 모니터가 이거고요. 2번 모니터가 빔 프로젝트예요. 그럼 1번하고 2번하고 서로 다르게 반다. 그럼 1번은 뭐죠? 제가 보는 거고 2번은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적용을 한번 눌러보면은요, 여러분 화면은 안 나와요. 저는 나와요. 지금 저는 잘 나와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글자가.
근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계산기를 딱 실행해서 짠 나타나나 보세요. 나타나죠? 안으로 쑥 끌고 들어가면 이제 저 앞에 나오는 거고 쭉 끌고 가면 이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옆에 제가 모니터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 모니터고. 따로따로 보면 어떻게 된다?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아까 얘를 똑같은 거로 복제라 명령을 걸었어요. 복제. 그럼 1번 모니터, 2번 모니터가 똑같은 게 작동이 되니까 여러분도 이거 보고 저도 이거 보고 똑같은 거 보자 이거지 이렇게. 예. 모니터를 두 개를 갖고 쓰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쓰냐면요.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성함이 뭡니까? 뭐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뭐 나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데 말씀 안 하시는 분들 있거든. 그럼 키보드 모니터를 주고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주고 입력해 보라 그러면 키보드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도 모니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저랑 그 사람이랑 똑같은 모니터를 봐야지. 그럼 이제 앞에다가 내방자의 앞에다가 모니터를 놔주고 상담하는 사람도 모니터를 놔주고 이때는 똑같은 모니터를 봐야 되니까 복제를 하는 거지. 복제. 근데 이제 병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의학 드라마 보면 병원에서 모니터를 여러 개를 놓고 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복제가 아니라 뭐다? 확장해서 쓰는 거죠. 최대 모니터 10개를 쓸 수 있어요. 우리 컴퓨터는. 저도 그렇게 두 개를 놓고 써요. 두 개를. 왼쪽에는 엑셀, 오른쪽에는 인터넷 두 창을 두 개를 열어놓고 따로따로 작업을 하고 그래요. 안 되죠. 우리 거는 강의실 여러분 쓰시는 자리는 모니터가 하나만 연결되어 있잖아요. 저는 여기가 뒷면에 보면 모니터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개가 되어 있으니까 화면에도 두 개로 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 컴퓨터에 댁에 가서 보시면은 뒷면에 모니터를 연결하는 데가 두 개가 있거나 세 개가 있거나 네 개가 있거나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 두 개가 되어 있으면 두 개를 꽂으면 두 개가 돼요. 그럼 따로따로 볼 수도 있고 같은 걸 볼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그런 기능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복수 모니터다 하는 거죠. 하나의 컴퓨터에 모니터를 여러 개를 연결해서 한 사람이 1번 화면에는 포토샵을 열어놓고 2번 화면에는 엑셀을 열어놓고 따로따로 작업을 할 수도 있게끔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화면을 인터넷 창 열었다가 이 공부하는 창 열었다가 바꿔야 되는데 창이 두 개면 따로따로 놓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창이 5개면 5개 화면을 따로따로 크게 놓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복수 모니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복수 모니터는 2대 이상의 모니터를 연결하는 것이다. 맞아요? 복수 모니터 이용하면 설치된 모니터마다 색 설정을 지정할 수가 있다. 맞아요. 개별 그래픽 어댑터를 지원하지 않아서 복수 출력을 지원하는 단일 어댑터에 연결해 사용한다. 이게 발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이 컴퓨터를 이제 연결을 하시려면은요 이런 장치가 있어야 돼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모니터가 3개가 연결되어 있죠. 하나, 둘, 3개 받침대가. 그럼 이 뒷면에 이렇게 뒷면에 모니터를 연결해준 단자가 3개가 있어야 3개를 연결하든 말든 하겠죠. 이게 단자예요. 모니터 연결한 단자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거는 디지털, 어떤 거는 뭐 HDMI, 어떤 건 디스플레이 포트라고 분류는 이런 단자에다가 꽂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모니터가 지금 3개가 나왔잖아요. 모니터 3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3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뒷면에 보니까 뒷면에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거 아니다. 다른 거. 저기 보세요.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은 어디냐면은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모니터를 연결하는 단자예요. 근데 모니터를 연결하는 단자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모니터 하나밖에 못 꽂아요. 예. 그런데 어딜 또 보시냐면은
요 아래를 보시면 아래는 아까는 여기 1번 자리가 여기 파란색이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 밑에 5번이 A, B가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파란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잖아요. 여기 파란 게 아날로그 단자고 하얀 게 디지털 단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단자가 지금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제 강사 여러분 여기 강의실 컴퓨터 다 두 개씩 달려 있어요 지금. 근데 모니터가 하나만 꽂혀 있어서 뿐이지. 그래서 저는 단자 두 개에다가 하나는 이 디지털 모니터를 연결하고 하나는 빔 프로젝터 아날로그를 연결해서 두 개를 보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단자가 10개가 있으면 10개를 꽂는 거지. 근데 단자가 요즘 모니터 중에서 본체에서는요 6개 붙어 있는 단자도 있어요. 그런 장치를 사야 돼. 6개까지 동시에 꽂을 수 있는 단자를 사야 되는데 그게 한 700만 원 정도 해요. 그 장치만. 그럼 그런 걸 두 개를 사서 꽂으면 12개가 되겠죠. 근데 10개까지만 나온다고 화면에는. 그럼 이제 한쪽 장치에 5개 꽂고 한쪽 장치에 5개를 꽂으면 10개가 모니터로 탁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큰 40인치 TV를 모니터로 연결하면 화면을 4등분해서 써도 되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 하는 게.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모니터를 여러 개 연결하려면 모니터 연결한 장치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개별 그래픽 어댑터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래는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틀린 거고요. 단일 어댑터라는 건 아까 모니터 연결한 단자가 하나만 있던 자리에 있었죠. 그게 단일 어댑터예요. 거기는 하나밖에 못 꽂아요. 그러니까 2개, 3개를 꽂으려면 개별 그래픽 어댑터를 지원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꽂아가지고 거기다가 모니터를 여러 개를 연결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복수 모니터를 이용하면 한쪽 모니터에서는 A라는 작업을 하고 또 다른 모니터에서는 B라는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답은 그렇게 되는 거고. 장치관리자 가볼게요. 장치관리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어판에 가서 장치관리자라고 있어요. 장치관리자. 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떠요. 장치관리자는 별개로 뜹니다. 아까 거는 디스플레이 같으면은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이 창이 바뀌어서 디스플레이로 변하죠? 자, 이 창이 다시 디스플레이 변하고 되돌아가는데 장치관리자는 클릭을 하면 별개의 창이 하나 또 떠요. 자, 여기 보세요. 중부 303이라고 하는 거는 이 컴퓨터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DVD 장치가 연결되어 있고요. 네트워크 어댑터라고 해서 인터넷선 연결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 디스크가 꽂혀 있고요. 하드 디스크. 그 다음에 모니터 연결해주는 장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어댑터가 아까 뭐 단일 어댑터, 개별 어댑터 이런 얘기 했었죠. 어댑터란 말이 뭐예요? 어댑터. 옛날에는 아답터라고 발음했어요. 아답터. 예. 어댑터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우리 전기 제품에서 많이 사용을 했어요. 220V를 꽂아야 되는데 100V 뭐에서 뭐 카세트 같은 거는 3V를 쓰니까 우리 충전기도 그런 거죠. 충전기 220V에서 5V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아답터예요. 어댑터인데 아답터라는 말은 서로 물체가 달라요. 기능이 서로 다른 거를 연결해 주는 게 어댑터예요. 자, 하나는 컴퓨터 본체고요. 하나는 모니터예요. 서로 물체가 다르잖아요. 얘를 연결해 주려니까 연결 통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 장치를 어댑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어댑터, 뭐 네트워크 어댑터 이렇게 어댑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 보시면 저는 모니터가 2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2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범용 직렬 버스 컨트롤러라고 있어요. 범용 직렬 버스,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USB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뭐 휴대용 장치. 저는 조금 전에 제 USB 메모리 하나 꽂았거든요. 여기. 그게 휴대용 장치에 들어가 있고요. 프로세스에 가보면 코어가 2개라고 보일 거고요. 예. 제어판에 가서 장치관리자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장치에 가보면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여요. 이렇게. 사람으로 말하면 오장육부 뒤집어 놓은 거예요. 내 몸에는 어떤 장치가 연결되어 있냐 이거지. 머리카락 있고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발에는 발톱이 있고 손에는 손톱이 있고 그 다음에 무릎엔 관절이 있고 뼈가 있고 연골이 있고 몸통 안에는 심장이 있고 좌심방 우심실 이런 게 있고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장치관리자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걸 딱 선택을 했을 때요, 얘를 열었을 때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목록이 쫙 보였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요, 느낌표가 딱 찍혀 나와요. 노란색 느낌표. 또는 어떤 게 있냐면요, 빨간색 느낌표가 찍힐 때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X가 찍힐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뭔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건 없었죠, 지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다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때 쓰는 게 장치관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 제어판에 가서 시스템을 눌러도 되고요. 어떻게 된다? 여기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 아이콘 있죠. 바탕화면에도 컴퓨터 있잖아요. 바탕화면에 컴퓨터 있죠. 여기 여기서 오른쪽 누르고 관리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예. 자, 보세요. 시작 제어판에 가서 장치관리자 눌러도 된다고 돼 있고요, 책에. 또 뭐라 그랬죠? 시작에 가서 컴퓨터 오른쪽 누르면 속성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관리 들어가도 되고. 예.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관리. 그 관리는 여기는 지금 설명서에는 없죠? 예. 바탕화면에 있는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 누르셔도 되고. 자, 보여. 이거. 속성 들어가면 여기 장치관리자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누르셔도 되고. 장치관리자. 아니면 여기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관리에 들어가면 직접 관리하는 기능이 떠요. 그러니까는 컴퓨터는 여기 보세요. 여기 장치관리자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컴퓨터는 연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메모해 드릴까요?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시작 눌러서 제어판 가서 장치관리자 들어가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바탕화면에 컴퓨터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마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바로가기 메뉴 부르는 거예요. 가서 뭐 하면 된다? 속성에 가서 그 다음에 장치관리자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바탕화면에 가서 컴퓨터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서 관리로 들어가서 장치관리자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시작에 가서 컴퓨터에 가서 그래 똑같지 뭐 이렇게 가셔도 되고,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시작에 가서 컴퓨터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관리에 들어가 장치관리자. 한 5가지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도 들어간다 저렇게도 들어간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 거지. 장치관리자가 할 게 많더라고요. 무슨 예를 들어서 볼륨이 안 나올 때 볼륨도 나오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장치관리자를 잘 이용하시면은 활용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차는 거죠, 뭐. 예. 그 방법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그 제어판에 가면 장치관리자에 들어가는 거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장치관리자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볼 거냐 하는 거예요. 요것만 볼 거라면 어려운 건 아니지. 이렇게 요것만 보는 거. 장치관리자. 예. 장치관리자 보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면 된다고요. 근데 이제 시스템을 보는 방법이 좀 다양하다고. 장치관리자는 그렇게 보는 거고, 시스템은 어떻게 보는 거야? 시스템은 시작 버튼 눌러서 제어판에 가서 시스템을 눌러야 돼요. 시스템을 이렇게 누르는 거고, 아까 컴퓨터에 가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가는 거고. 자, 정리해드리면 이건 장치관리자고, 시스템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제어판에 가서 시스템을 보는 거고, 요렇게 보는 거고, 요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장치관리자보다 좀 작아요. 그러니까 장치관리자 들어가기 직전에 보이는 게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러니까는 장치관리자는 내 컴퓨터 안에 하드웨어적으로 모니터, 뭐 하드디스크, 키보드, 마우스, USB, 인터넷 이런 것들이 어떤 장치가 연결이 되는지를 보는 게 장치관리자고, 시스템은 장치관리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걸 관리하는 기능이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높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높은 거고, 그 안에 장치관리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르죠. 매우 중요한 것들 나오는데 머릿속에 싹싹 안 들어오니까. 맞아요. 특히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이 평상시에 척척척 사용했던 거라면 괜찮은데,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저렇게 다양하고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요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김치, 뭐 깍두기, 뭐 채소 무침 이런 거, 나물 무침 이런 걸 주로 많이 해서 드시는데, 요리 시간에 배우는 거는 무슨 뭐 샥스핀 요리니 뭐 곰발바닥 요리니 뭐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야. 그 낯선 거죠. 낯선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그런 겁니다. 해보시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한번 볼게요. 시작에 가서 제어판에 가서 해도 되고,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속성 눌러도 된다 그랬죠. 자,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 중에 왼쪽에 보면 장치관리자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위에서부터 한번 훑어볼게요. 첫 번째, 이 윈도우는 윈도우 7 얼티메이트 버전 서비스 팩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조업체는 삼성전자고요. 그 다음에 등급은 3.5라는 등급을 갖고 있어요. 이 체험지수라는 게 나오는데, 체험지수는 우리 수업 초에도 한번 설명드렸었을 거예요. 에어로피크라든지 뭐 이런 거 설명할 때 드렸던 건데, 가서 보시면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컴퓨터는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건 성능은 참 좋은데, 이 강의실에서 이 숫자만 가지고 평가한다 그러면 그래픽 수업하기에는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포토샵,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아도비 이펙트라든지 아니면 뭐 동영상을 편집한다든지 전문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거 하기에는 좀 약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 인터넷이라든지 워드, 뭐 엑셀 이런 거는 뭐 남아 넘죠.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래픽이 좀 약한 수치가 떨어지는데, 1.0이 제일 낮은 숫자고요, 7.9가 제일 높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6.5, 5.9 같으면 굉장히 좋은 건데 3.5가 좀 약해요. 근데 이 3.5는 뭐 할 때 쓰는 거래요? 게임 그래픽 할 때 쓰는, 게임 할 때 좀 약하고요. 4.3은 중간 정도 되죠. 예, 돌아갑니다. 왼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CPU는요, 인텔 코어 2 듀오 CPU고요.
예, 메모리는 4기가고요. 64비트 운영체제가 돌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정품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예, 밑에 있는 거 잠깐 보여드렸는데 요 정품 인증 받았다고 나와 있죠. 예, 이렇게 다 돌아가는 거죠. 삼성 마크 찍혀 있는 걸 봐서는 삼성 윈도우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 왼쪽에 보면 아까 보셨던 장치 관리자 그거고요. 원격 설정은 뭘까요? 원격 설정은 이 컴퓨터를 제3자가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죠.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제 삼성에서 전화를 걸어요. 우리 집 컴퓨터가 좀 이상했는데 그럼 원격으로 점검해 드릴게요. 그럼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어디 원격 검색 원격 뭐 하는 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거기 7번 자리가 비어 있네요. 클릭하세요. 그럼 이제 그 사람 담당 서비스맨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내 거를 저쪽에서 내 컴퓨터를 원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도 해주거든요. 검사도 해주고. 그거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건데 얘는 말은 쉽죠?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하기가. 예. 근데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상대편이 내 걸 막 건들잖아. 근데 지금 윈도우 여기가 문제 있어서 보면 이것만 보면 되는데 뭐 내 문서에 있는 내가 작성한 문서도 보고 내 찍어놓은 사진도 보고 이건 잘못되는 거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원격은 아니었는데 그 대만인가? 유명한 남자 배우가 있었어요.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는 섹시한 남자 배우가 있었는데 노트북이 고장이 나서 서비스 센터에 맡겼는데 그 서비스 기사가 쳐다보니까 그 안에 별 이상한 사진이 다 있었던 거야. 여자친구도 많고 그 여자친구 중에는 결혼한 여자도 있고 결혼할 여자도 있고 뭐 굉장히 흔히 말하는 바람둥이였죠. 남자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방송에 터뜨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인생이 망쳤죠.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은 파혼당하고 결혼한 사람은 이혼당하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둘 다 나쁜 놈이지. 일단 그 배우가 나쁜 놈이고 서비스맨은 더 나쁜 놈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가져오시거든요. 그러면 개인정보는 가급적이면 안 보려고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자료를 옮겨가세요 그러지. 근데 무슨 자료가 있는지 좀 봐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는 EPI에서 보거나 아니면 허락을 받고 보고 또 봤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입 다물고 있어야 되겠지. 그걸 어디 가서 막 떠들면 안 되죠. 그렇죠. 도덕적으로 잘못되는 게 아니고요. 법률적으로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 그러니까 원격은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서비스 기사가 막 건들면 어떻게 될까? 중간에 취소하는 버튼이 있어요. 딱 누르는 순간 연결이 끊어지거든. 자, 일단 여기 보니까 고급 시스템 설정도 있네요. 눌러볼게요. 고급 시스템 설정. 그 안에 보니까 원격도 있었네. 고급 옆에 원격도 있었죠. 자, 컴퓨터 이름도 있어요. 컴퓨터 이름. 여기 컴퓨터 이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중부 303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는 아무개 컴퓨터 이런 식으로 떠나야지. 자기 이름 붙여먹어. 그렇죠. 자기 이름 써야죠. 여기는 센터니까는 중부 303이라고 했고 그룹은 303이라고 했겠지. 그럼 여러분 댁에는 컴퓨터가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럼 작업 그룹을 같은 거를 써놓으면 좋죠. 예를 들어서 뭐 1300호 뭐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집 이렇게 쓴다든지 뭐 이렇게 뭐 행복한 집이라고 쓰든지 그러면 그룹이 하나의 그룹이 됐으니까 서로 네트워크상에서 만날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변경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여기서는 뭐 굳이 바꿀 의미가 없겠지만은 자, 그 다음에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아까 그 장치관리자 보셨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장치관리자가 있어요. 장치관리자는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요. 컴퓨터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장치 자, 여기 사운드에 보면은요. 여기 좀 리얼텍 하이 디피니션 오디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가 이어폰을 꽂거나 스피커를 연결하면 소리가 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느낌표가 찍히든 빨갛게 찍히거든요. 그럼 소리가 안 나고 제가 녹음하는 마이크 음성도 녹음이 안 들어가고 그러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시로 오셔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오셔가지고 장치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색을 해보셔야 되고. 자, 그다음 고급이라는 것, 고급이라는 것에 오시면은 이제 시각 효과라든지 가상 메모리라는 걸 여기서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용량이 얼마냐면요, 4GB예요. 4GB가 많은 양이 아니거든요. 욕심 같아서는 한 16GB 정도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설정 가상 메모리에 가서 이 용량을 좀 높이면 어떨까? 가상 메모리 용량을 높이면 좋아지거든요. 근데 함부로 가상 메모리를 건드려 놓으면 불편할 수는 있어요. 가상 메모리는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가상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의 용량이 부족해서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빌려와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내가 집이 좀 부족해, 집이 작아, 뭐 짐을 좀 싸둬야 되는데, 그럼 창고를 하나 빌려오잖아요. 우리 임대하잖아요. 그렇게 빌려서 쓰는 거야. 그런데 주기억 장치가 빨라요? 보조기억 장치가 빨라요? 주기억 장치가 훨씬 빠르죠. 엄청나게 빠르죠. 그런데 주기억 장치가 아무리 빠르면 뭐 할 거냐고, 용량이 부족하면 못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조기억 장치를 빌려와서 용량을 늘리는 거야, 늘려서. 그러면 보조기억 장치 중 이 입장에서는 뭐예요? 주기억 장치한테 줘버리는 거잖아. 근데 내가 사용하는 보조기억 장치가 500인데 10을 빌려줬어. 그러면 490만 쓰는 거예요. 500이 아니라. 보조기억 장치 줘버렸으니까. 그러면 주기억 장치는 내 거 4에다가 빌려온 10을 합치면 14가 되는 거죠. 그러면 빠르진 않더라도, 10은 빠르지 않더라도 용량은 좀 늘어났으니까 활용하기가 좀 수월한 거죠. 마음대로 늘리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가 알아서 움직여줘요.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C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 예. 우리 지금 이 안에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내 컴퓨터 안에 C 드라이브라는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C 드라이브가 약 150GB 정도가 돼 있는데 현재 97.3GB 남아있다니까 여기 한 10GB를 빌려줘도 공간이 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주기억 장치는 10을 받았으니까 용량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좀 지금보다는 수월하게 움직이지 않겠냐 하는 거지. 근데 그걸 마음대로 쓰면 불편해요. USB나 외부 기억장치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 거 사용하면 안 돼? 그거는 안 돼요. 이 컴퓨터 안에 붙어 있는 걸 쓰는 거예요. USB 메모리를 꽂아서 쓰는 게 아니라. 예. 대신에 이제 USB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있어요. USB 메모리를 이용해서 부팅을 시키면 빨리 부팅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우리 앞부분에 설명했는데, 부팅할 때 빨리 부팅해서 요즘 가장 빠른 컴퓨터는 2초 만에 부팅이 한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예. 그때는 또 USB를 이용하는 거고요. 부팅에 올리 사진 뜨는 거 부팅이라고. 그렇죠. 예. 근데 거기 있는 걸 전부 다 그냥 외부에다 다 집어. 아니에요. 부팅하는 기능이 몇 개가 있어요. 전체 중에서 그거를 하드 디스크는 집어넣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이고 USB 메모리는 불러오는 속도가 빨라요. USB는 집어넣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근데 우리가 부팅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거,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때는 USB로 부팅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USB를 이용해서 부팅을 좀 도와주게끔 하는 기능이 있죠. 근데 요즘 사용하는 컴퓨터, 좋은 컴퓨터들은요, 하드 디스크를 쓰지 않고 USB 메모리 같은 거를 이용해서 써요. 대신에 빠르게끔, 더 빠른 비싸죠. 대신에 엄청 비싼 거를 쓰는데 그걸 이용해서 부팅을 하면은 엄청 빨라요. 몸으로 느껴요. 근데 윈도우 7은 안 되고 윈도우 8만. 윈도우 8은 2초 만에 부팅이 되지만 윈도우 7은 2초 만이 아니라 한 20초 걸릴 거예요. 부팅하는 게 좀 느려요. 윈도우 7은. 근데 8은 빨리 부팅시켜요. 빨리 부팅시키고 이제 부팅이 되고 나서 사용자가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부팅할 때 미처 못 가져온 것들을 서서히 가져와요. 근데 윈도우 7은 처음부터 다 준비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 거고 방법을 좀 바꾼 거죠. 방법을 바꾸고.
자, 그 다음에 장치관리자의 얘기에서 15페이지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지금 요런 거 물음표가 있는 거는 뭐가 이상이 있다는 거고, 느낌표가 있는 거는 뭐가 좀 잘못된 거고 동작하지 않는 거고, X라고 되어 있는 거지. X는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 이제 윈도우 XP에서는 X로 나오기도 했고, 그런 거는 뭐냐면은 사용하지 못한다, 아예 고장난 거라든지 엉뚱하게 설정한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X고. 그럼 이런 장치 관리자를 이용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드라이버, IRQ, DMA, 뭐 IO 어드레스, 메모리 어드레스 이런 것들을 관리해 준다 이거죠. 어려워요, 말뜻이. 근데 거기 아래 화살표는 사용하지 되지 않음. X나 마찬가지예요? 아래 화살표는 사용되지 않음이라고 된 거는 한번 볼게요. 둘째 줄에. 둘째 항목에.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예요. 여기. 아래 화살표가 있나요, 어디에? 책에는 아래 화살표는 사용되지 않음이라고 돼 있죠? 네. 근데 아래 화살표가 없는데 여기는 지금은 문제가 없으니까 이상이 없는데, 이거 이상이 있는 걸 갖고 봐야지. 이상이 있는 거. 현재는 이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X는 사용되지 않는 거다. 예. 그 다음에 물음표가 나온 거는 아리송해 이런 거죠. 물음표는 아리송한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거는 굳이 안 쓰고 싶은데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사용 안 함 이렇게 쓰면 돼요. 사용을 안 하면 컴퓨터가 걔를 인식을 안 해요. 그리고 대신에 거기에 물음표가 찍힌다든지 뭐 느낌표가 찍힌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보이고, 아예 그런 것 없이 아까 우리 깨끗했잖아요. 깨끗하게 나오면 전혀 이상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제 한번 볼까요? 제어판에서 설정 가능한 항목이 아닌 것은 했는데, 모든 것 사운드 카드 드라이버와 인터럽트 제어, 뭐 랜 카드 인터럽트와 입출력 범위 설정, 시드롬 장치 제거, 네트워크 속성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 속성 변경은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시스템에 관한 건 뭐냐면요, 장치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예요. 키보드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는 장치 관리자에서 하는 거고요. 그 키보드나 마우스에 관한 속성, 기능을 변경할 거는 제어판에 있는 키보드나 마우스에 가서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는 장치 관리자에서 사용 안 하면 그건 못 쓰는 거고요. 사용하면 쓰는 건데, 이 마우스도요. 우리 마우스를 보시면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혹시 왼손잡이 있으세요? 왼손잡이는 사용법이 어떠냐면 이렇게 잡잖아요. 왼손으로요. 그럼 버튼이, 우리는 왼손 오른손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안쪽 바깥쪽이에요.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 오른쪽이지만, 왼손잡이는 왼손 버튼 누르고 오른손 버튼 누르는 게 아니라 안쪽 버튼 누르고 바깥쪽 버튼 누르야 돼요. 그러면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라는 기능에 들어가서 왼손잡이 버튼으로 바꿔버리면, 기능을 바꾸면 안쪽 바깥쪽 버튼이 서로 바뀌어요. 그런 것들은 장치 관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속성에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같은 마우스를 사용해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쩔 때는 오른팔이 불편해서 왼팔을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뭐 오른팔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기부스를 했다든지 이럴 때는 왼손으로 마우스를 써야 되는데, 그때는 왼손 기능으로 바꿔놓으면은 사용하기 좀 수월하죠. 예.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접근성 센터 볼게요. 16페이지. 접근성 센터는 뭐 하는 거냐면요, 몸이 불편하신 분이 쓰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은 이거 필요 없을 거예요. 두 팔이 없는 사람, 저시력자라든지 음성을 듣는데 불편하신 분, 보청기를 끼시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색맹, 색약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다리를 다쳐서 불편해. 이런 분들은 컴퓨터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척추를 못 움직여서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워서. 그럼 누워서 키보드를 못 움직여요. 이분은 키보드를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은 그냥 이것만 따갈따가 움직이는 거지 이걸 다 못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 키보드를 마우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키보드를. 마우스 키보드 그림을 띄워놓고 모니터에 그러니까 천장에다 모니터를 세워놓고 이렇게 스탠드 이렇게 달아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나와요. 방송에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침상에 누워서 하시는 게 뭐냐? DJ. 앞에 마이크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딱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면 인터넷 방송을 해요, 이 사람이. 오늘 아무개가 들려주는 인터넷 방송 시작합니다. 예, 뭐 듣고 싶은 음악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키보드로 글자를 치면 화면에 뜨잖아요.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노래들을 또 인터넷상의 노래를 받아가지고 그 노래를 들려주고 사연을 읽어주고 해요. 근데 왼팔은 못 움직이고 오른손만 손가락 2개만 깔딱깔딱 움직여요. 이 사람이 누워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인터넷 방송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분이 유명해졌어요. 굉장히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셨는데 결국에는 도와주시던 어머님이 도와주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이제 볼 일도 못 보잖아요. 밥도 못 먹고 혼자서는 양치도 못 하니까 이제 누님이 와서 도와주고 그리고 팬들이 자원봉사로 매일매일 와서 시간대마다 와서 그 사람 도와주고 이런 게 방송에 나왔었어요. 우리보다 실력 좋아요. 근데 그분은 이런 기능이 없으면 못해요. 우리 일반 컴퓨터를 갖다 놓고 쓰세요. 그럼 그 사람 못한단 말이에요. 키보드를 못 만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 중에는 뭐가 있냐면 화면의 글자를 소리내서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말은 다행이 아니지. 애석하게도 우리말은 못 읽어요. 영어만 읽어요. 우리말을 읽어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해야 돼요. 근데 비싸요. 한 5, 60만 원 해요. 근데 시각장애인들은 글자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쓰는 건데,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글자 읽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음성 변환 기능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애니메이션 모두 끄기, 알림 대화 상자 표시 시간, 뭐 그 다음에 뭐 고대비는 뭐냐면은요, 쉽게 말하면 그 생명 빨간색, 녹색 이런 걸 잘 구별 못 하시는 분들은 바탕화면에 있는 색깔이 너무 알록달록하잖아요. 아이콘 모양이. 그럼 못 읽어요. 못 봐요. 색깔 구별이 안 돼서 이런 고대비라는 걸 사용합니다. 우리 눈에는 진짜 흉해요. 근데 그들 눈에는 좋대요. 그게. 그 다음에 아이콘이 좀 크면 좋겠죠. 저시력자들은 아이콘이 커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뭐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뭐 아주 작은 것도 잘 본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지. 돋보기, 아까 돋보기 기능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마우스가 없는 사람은 키보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쓸까요? 키보드가 없으면 키보드 그림을 띄워야 된다 그랬죠? 그게 이제 가상 키보드예요. 화상 키보드라는 거. 그 다음에 마우스를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질 못해. 이렇게. 마우스 사용하려면 버튼 누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숫자 키판으로 하는 거예요. 숫자 키판. 키보드 오른쪽에 숫자판이 있죠? 이걸 가지고 마우스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자 누르면 왼쪽 방향, 6자 누르면 오른쪽 방향, 5번 누르면 클릭. 5번을 2번 누르면 더블 클릭. 예. 그렇게 사용하는 게 이제 그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팔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두 팔이 없는 사람은 왼손만 있다 오른손만 있으면 뭐 컨트롤 A 누르거나 이건 가능한데 쌍기역 누르면 쉬프트하고 기역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두 팔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쉬프트 눌렀다 띄고 기역 누르려고 그러면 쉬프트가 떨어졌으니까 안 되니까 입에다 붓대를 물거나 붓대를 2개를 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고정키라는 걸 써요. 고정키라는 걸 이용하면은 쉬프트를 한번 눌렀다 띄면 눌려져 있어요. 다시 눌렀다 띄면 사라지고 기능이 해제가 되고 이런 걸 이용해서 느리지만 가능하게끔 만든 게 거기 보면 고정키라고 있죠? 고정키. 그다음에 토글키도 있어요. 여러분 대소문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됩니까? 캐피탈 키라는 걸 누르면 오른쪽에 불이 들어오죠? 뉴메릭 키 눌러도 불 들어오죠? 근데 이 불빛을 못 본단 말이야. 시각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그럴 때 토글키라는 걸 켜놓으면은 삑뽁 삑뽁 하고 소리가 나요. 누를 때마다.
토글이 뭐예요? 토글. 이것도 아셔야지. 토글. 하나의 키로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것. 여러분 텔레비전 리모컨 있죠? 거기 전원 리모컨 있죠? 전원 버튼. 그거 누르면 켜지고 다시 누르면 꺼지죠? 그런 걸 토글이라 그래요. 우리 저 문짝 앞에 스위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오른쪽으로 누르면 켜지고 왼쪽으로 누르면 꺼지죠? 저건 토글이 아니고 그냥 누르면 켜지고 다시 누르면 꺼지는 거 있죠? 그런 게 토글이에요. 우리 한영키 보세요. 한영키. 키보드 한영키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한번 누르면 한글, 다시 한번 누르면 영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거 토글이라고 한다 이거지. 토글. 자, 그 다음에 뭐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기능도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오류. 삑 하고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청각적으로 불편하신 분은 소리를 못 들으니까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화면이 덜컥 움직이게끔 하자 이거지. 오류가 나면은. 그럼 화면이 흔들려. 이렇게 흔들려. 그러면 아, 오류가 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지. 그것이 이제 소리 대신에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는 기능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는 사용할 줄 모르지만, 나는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몸이 불편하신 분 있으면, 내가 팔이 불편한데 내가 시각적으로 잘 안 보이는데 나를 위해서 좀 조정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격증 시험엔 꼭 나와요. 필기시험에는. 이게 윈도우 XP에서는 내게 필요한 옵션이라 그래서 휠체어 그림으로 된 아이콘이 있었어요. 제어판에. 근데 그게 몸이 불편하다. 휠체어라는 건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기가 싫어서 명칭을 바꿨어요. 접근성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그 접근성이라는 거는 우리 앞 센터도 계단도 있지만 휠체어가 올라오는 그 보드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언덕 베이지 같이. 그러니까 접근성에 관한 기능이거든요. 저런 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휠체어 탄 사람 못 올라오죠? 계단을 못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3층에 휠체어 타고 못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1층에 보면 그 휠체어 타고 올라올 수 있는 도구가 있잖아요. 우리 강의실은, 우리 센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너무 오래전에 지어놔서. 이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겉으로 봐서는 이렇게 페인트도 칠하고 예쁜데 내부 구조는 오래돼서 그때는 엘리베이터 의미가 없었으니까. 근데 다른 센터는 엘리베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는 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뭐 목발을 짚고 오시던 휠체어를 타고 오시든 간에 상관은 없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접근성에 관한 기능이거든요. 우리 컴퓨터도 이 접근성의 기능이 없으면 안 되죠. 큰일 난단 말이에요. 법으로 제재를 받아요. 더 나가서 인터넷상에 접속을 했는데 난 몸이 불편한 사람인데 여기 있는 정보를 못 보겠어. 마우스로 클릭을 못 하겠어. 그러면 신고해요. 근데 저는 개인이죠. 개인은 예외고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제재를 받아요. 그러면. 그래서 국가기관의 홈페이지는 시각장애인이든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또 은행에 캐시박스 가보면 시각장애인 경우에는 이어폰을 꽂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들이 다 접근성에 관한 얘기다 이거죠. 그 다음 23번에 보면 제어판에 다른 기능들을 잠깐 좀 볼게요. 이거 시간이 없다. 다음 시간에 해야겠다. 23번에 있는 주요 항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실습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좀 갖고 났는데요. 자, 49쪽에 나와 있는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조건부 서식이라는 말이 또 뭐냐 하는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서식 설정에 관한 걸 했었어요. 서식 설정. 쉽게 말하면 마우스로 블록 잡아서 어디는 뭐 병합도 하고 어떤 거는 글자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꾸미는 거 있죠? 우리 한글 2007에서 아래 한글에서 글자 꾸미는 기능을 모양 지정이라 그래요. 모양 지정. 글자 모양, 문단 모양.
그런데 엑셀에서는 엑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 아래 한걸 빼놓고는 다 서식 설정한다 그래요. 그거를. 우리말로는 49쪽이고요. 우리말로는 모양 낸다라고 하고 그네들 말로는 모르겠어요. 서식 지정이라고 그걸 왜 했는지 몰라도 꾸미기지. 꾸미기 말 그대로 꾸미기. 자, 49쪽 보시면은 섹션 03번 문제 열어볼게요. 섹션 03번 문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A의 두 번째부터 E의 10번째까지를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시험에는 어떤 메뉴가 많이 사용되는지를 자주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표 서식도 봤었고 셀 스타일도 봤고 그 다음에 뭐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도 했었고 홈에서 자, 조건부 서식 클릭합니다. 그 중에 새 규칙으로 가요. 새 규칙 가셨어요? 그 다음에 수식 클릭하세요. 수식 클릭하세요. 그 밑에 수식 입력하는 단이 하나 있죠? 거기다 클릭하시면 돼요. 예, 수식을 사용하여 클릭하시고 밑에다가 빈칸에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하셨습니까? 예, 이제 여기서부터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D 두 번째부터 D 10번째까지 계획 수량이 바뀌면 계획 수량에 따라서 250 이상이면 밑줄 굵게 나오고 150이 안 되면 빨갛게 기울어뜨리게 나오는데 규칙 유형이 뭐라 그랬죠? 수식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문제지에 써있죠? 예, 수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식란에다가 뭐라고 쓰면 좋으냐? 자, 서식부터 한번 눌러볼까요? 서식. 250인 경우, 250 이상인 경우에는 밑줄 치고 굵게 하라 그랬죠? 그럼 서식에 가서 밑줄 치고 굵게 하고 밑줄 치고 굵게 하고 해보세요. 자, 굵게 눌러주시고 밑줄에 가서 실선 눌러주고 시험에는 두 줄짜리를 선택하라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줄인지 두 줄인지 선택하시면 되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올 거래요. 굵고 밑줄이 칠 거래요. 근데 여기다 조건식을 안 썼죠? 조건식을 써야 되잖아요. 자, 이 조건에 맞으면 이렇게 나오고 이 조건에 안 맞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고. 자, 조건식을 제가 메모를 해드릴게요. 책에 있어요. 안 적으셔도 돼요. 책에 있는 건데 는 D의 달러 D의 두 번째가 250보다 크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책 뒤에 한 장 넘기시면 다 설명은 나와 있는데 설명 보지 마시고 제 거를 먼저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쓰시면 돼요. 이게 조건식이에요. 대문자 소문자는 구별 없습니다. 소문자로 쓰셔도 되고요. 자동으로 대문자로 바뀌어서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기 좋으라고 제가 대문자로 써드린 것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저도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는 달러 뒤에 두 번째가 25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확인 누르면 나왔어요. 그대로 두시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수식에다가 또 하나 쓸 겁니다. 근데 쓰시기 전에 서식부터 꾸며볼까요? 이번 서식은 뭐 하래요? 빨간색에 기울이는 거죠? 서식에 가서 기울이고 빨간색 하세요. 아니, 조건부 서식에 예.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간다고요? 네, 자, 여기 새 규칙 생일치기로 갔죠. 수식. 생일치기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서식에 가서 뭐를 꾸밀 거냐면 기울이고 색깔은 표준에 있는 빨간색 할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뭐를 써야 돼요? 이 수식을 써야죠. 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고 여러분이 거기다가 이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빨갛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알고 넘어갈게요. 이상이 뭐예요? 이상. 크거나 같다죠. 크거나 같다. 같거나 크다 이거죠. 같거나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 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초과는 뭐죠? 초과는 크다죠. 초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하는 뭐죠? 이하는 작거나 같다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미만은 뭐죠? 미만은 작다죠. 이렇게 쓰고요. 같다는 이렇게 쓰고요. 다르다는 이렇게 써요. 우리 수학에서는 다르다가 좀 달라요. 수학에서 다르다는 이렇게 안 쓰잖아요. 같다를 대각선을 하나 선 긋잖아요. 다르다가. 근데 그런 키가 없잖아요. 키보드에는. 그러니까 다르다는 말은 네가 나보다 작든지 크든지 하면 다른 거지 이거지 뭐.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뭐예요? 크든지 혹은 같든지 이거죠. 근데 수학에서는 이 기호가 크다 밑에 갔다가 밑으로 내려오지만 키보드에는 그런 그림이 없으니까 나열해서 쓰는 거예요. 나열해서 쓰는 거. 그러니까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 150 미만이면 150 이상이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150보다 작다면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하가 작거나 같다라는 걸 모르지는 않아요. 다 알아요. 근데 시험 문제 만나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하가 뭐였더라?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 시험 때문에. 시험이란 마음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작거나 같다가 또 키보드로 뭐라고 쓰지? 그래 놓고 이렇게 써요. 이건 안 돼요. 이건 같거나 작은 거예요. 그렇죠? 작거나 같다는 이렇게 쓰고 크거나 같다는 이렇게 쓰는 거고 이 기호가 바뀌면 이것도 다르다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면 이거 안 돼요. 꼭 이렇게 쓰셔야 돼요. 순서가 있어요. 6가지 관계 연산자라 그래요. 관계 연산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책을 볼까요? 50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영역을 블록으로 지정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되어 있나요? 조건부 서식에 가서 이렇게 써 있어요. 블록 잡아서 첫 줄은 블록에 안 들어가요. 반드시 알맹이만 잡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을 사용하던 다음 셀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정하던 뭐를 하던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수식을 사용하라고 문제 써 있잖아요. 가서 수식을 써야지. 그런데 아까 우리가 는 뭐 달러 뒤에 두 번째가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마우스로요 얘를 클릭해도 이렇게 찍혀요. 찍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블록 잡으셨죠? 네. 이번에는 뭐라고 할 거냐면은 200이면 색깔을 하얀색으로 칠해버리려고 그래. 200. 여기 200쯤 몇 개 있죠? 자,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을 가는 거예요. 수식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클릭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는 우리가 는 하고 썼잖아요. 쓰지 말고 여기 계획 수량 첫 번째 거 있죠. 예. 클릭하시면 키보드로 찍혀요.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근데 주의하실 점 밑에 거 찍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첫 번째 거 계획 수량의 첫 번째 거만을 찍으셔야지 두 번째 거 찍거나 세 번째 거 찍고 엉뚱한 거 찍으면 안 되고. 자, 근데 달러가 양쪽에 나왔죠. 여기 보세요. 여기 달러가 D 앞에도 달러, E에도 앞에 달러가 나왔죠. 자, 키보드에 있는 F4번 키 있어요. 한번 보세요. F4번 키.
키보드 F4번 키를 눌러보세요. 누를 때마다 뭐가 바뀔 거예요. 해보세요. 뭐가 바뀌어요? F4번 키보드 F4번. 이퀄 D는 달러 2. 그러니까는 왼손으로요. F4번 키를 누르시면서 눈은 화면을 봐야지. 키보드 누를 때 눈으로 키보드 쳐다보고 모니터 쳐다보고 이러면 바쁘지. 그러니까 왼손으로는 키보드 F4번을 확인했으면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서 화면을 계속 보세요. 그럼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처음에 딱 찍었을 때는 양쪽에 달러가 나왔는데 한 번 더 누르면 오른쪽에 달러, 다시 누르면 왼쪽에 달러, 다시 누르면 달러가 없고, 다시 누르면 양쪽 달러, 또 누르면 오른쪽 달러, 또 누르면 왼쪽 달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조건부 서식에서는 반드시 달러가 앞에만 나와야 돼요. 예. 그리고 는 200 쓰세요. 예. 그러면 서식에 가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요? 색깔을 뭐로? 흰색으로 하자 그랬죠, 흰색으로요. 색깔을 흰색. 흰색이면 너무 안 보이니까 회색으로 하지 뭐, 회색. 대충 회색으로 하나 찍어보지 뭐. 회색으로 한번 찍어보자고. 그리고 확인. 서식에 갖고 조건부 서식 새 규칙에 가서 우리가 새로운 규칙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수식을 잘못 넣었어. 그럼 계속해서 새 규칙 들어가면 안 돼요. 규칙을 없애든지 고쳐야지. 그치? 그때는 규칙 관리. 규칙을 넣긴 넣었는데 잘못 넣어서 답이 안 나온 것 같아. 그럼 규칙 관리에 들어가면 저희가 지금 규칙 3개를 해봤어요. 3개. 잘못된 규칙이 있으면 선택하고 삭제하고 다시 하셔야 돼. 지금 여기는 이상이 없어서 자 보세요. 여기 150이 아니라 200이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회색으로 나오고. 그렇죠? 보세요. 얘가 120이 아니라 550 같으면 어떻게 돼요? 250 이상이니까 굵게 나오겠죠? 굵게 나오겠죠. 조건에 따라서 자동으로 서식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무작정 따라하기라고 하는 시트에서 연습을 해봤고요. 지금은 이제 기출 01이라고 하는 시트에서 연습을 하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판매 실적 표에서 그랬어요. 맞네요. 그랬죠? 입사일이 10월 달에 입사하신 분들은 행 전체가 자, 10월 달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8월, 2월, 10월이 있네요. 10월생이 몇 사람 있죠? 10월에 입사한 사람들이. 그러면 그 줄 전체가 어떻게 보이래요? 빨간색 굵게 보이래요. 행 전체가 그랬잖아요. 행 전체가.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줄은 빼고 류민순 씨서부터 다 블럭 잡으세요. 이렇게. 5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새 규칙 그리고 수식 문제지에 수식 사용하라 그랬거든요. 수식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수식 써드릴게요. 서식은 지정할 줄 아시죠? 서식은 뭐 하라 그랬어요? 색깔이 빨강이고 굵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 빨갛게 굵게 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지. 이제 중요한 건 수식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수식. 자, 수식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이때는 아까는 마우스를 클릭하고 고쳤잖아요. 또 어떨 때는 직접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거는 직접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조건식이에요. 이제 이번 달 생일인 사람만 이제 우리가 표시해줘라 이렇게 하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 똑같아요. 똑같아.
이렇게 쓰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쓰는 건 똑같은데, 는 이번 달이 무슨 달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좀 길어지는 거죠. 이번 달이라는 거, 이번 달. 이 투데이가 뭐냐면 컴퓨터 상에 있는 날짜고요. 먼스는 월이에요. 지금 1월이죠. 1월 20일이잖아요. 만약에 2월 달로 넘어가면 얘가 2월이 되거든요. 3월 달에 가면 3월이 되죠. 그러면 자동으로 3월생이면 3월생이 나타날 거고 4월 달로 가면 자동으로 얘가 4월 달만 나올 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번 달 생일인 사람만 표시한다는 뜻이에요. 괄호는 지금 어느 달인지 몰라서 넣는 거예요? 어느 달이요? 투데이 다음에 괄호. 아, 투데이 다음에는요. 괄호가 있는데 괄호 안에 보통 이렇게 들어가죠. 뭐가 이렇게요. 먼스도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투데이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자, 이게 함수인데요. 자, 보세요. 이게 뭐냐? 세 가지 합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10, 20, 30의 합을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썸이라는 건 함수명이고 괄호 속에는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값. 이걸 우린 다른 말로 인수라 그래. 인수. 그러니까는 먼스 하면 뭐예요? 월을 구하라 하는 뜻이에요. 월. 몇 월이냐 하는 걸 구하는 건데 그때 값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10이니까 뭐예요? 10월 달인 사람인데 5월 달 생일 같으면 5라고 쓰면 되고 근데 매달 알아서 바뀌어야 되거든. 그럼 요게 이제 뭐야? 컴퓨터 상에 있는 날짜 중에서 월만 찾아라 그러니까는 이게 이번 달이란 뜻이에요. 함수를 갖고 사용해 볼 때.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명부에다가 조건부 서식을 걸어 놓으면은 이렇게 그럼 아침에 컴퓨터를 켜서 이 명부를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달 생일인 사람은 색깔이 착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럼 아, 얘들이 이번 달 생일이구나. 그럼 좀 신경 써야 되잖아. 생일인 애들은 뭐 카드도 써준다든지. 특히 회사 사장님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번 달 생일인 사람 직원들한테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문자라도 보내주면 싫어할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냥 보내면 싫어야지. 기프티콘이라 그래서 편의점 가면 무슨 뭐 우유를 하나 교환한다든지 커피를 교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사장님이 보내주면 우리 사장님 센스쟁이 하고 좋아하겠지. 그런 거 싫어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제 이런 거를 토대로 배워서 실무에 적용하는 거지. 실무라고 별도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씩 익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럼 저도 한번 써볼게요. 아까 여기다 서식을 해갖고 굵고 기울이라고 써 있는데 그럼 굵고 기울이면 되고 여기다가 는 먼스라고 쓰고 달러 B의 5번째 셀이네. 그렇죠? 얘가 10월이면 10월생이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10월이 아니라 만약 1월생 같으면 어떻게 돼? 안 나오고 10월생이면 알아서 나오고 여기 있는 사람도 8월이 아니라 10월이면 어떻게 돼? 알아서 얘도 빨갛게 나오겠고 하겠지. 이게 조건부 서식이라는 조건에 맞게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시트 2번으로 갑니다. 기출 02로 갑니다. 기출 02로 갑니다. 가셨어요? 기출 02. 예. 그 밑에 또 하나 있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를 볼게요. 아까는 전체를 블럭 잡아서 조건부 서식 세 규칙에 가서 수식을 썼잖아요. 그렇죠? 수식 문제는 무조건 다 잡는 겁니다. 수식은 반드시 다 잡는 거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지에 여기 성적 있죠. 성적. 요것만 갖고 따지래요. 그래서 각자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두 줄 굵게 나오고 아시겠어요? 자, 이만큼 블록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에 가세요. 세 규칙 갔어요. 그렇죠? 항상 세 규칙 가는 거라 그랬죠? 자,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뭐를 지정하래요? 아까는 수식이었는데 지금 뭐 하래요?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이거 하래죠. 그렇죠? 이거 하라고 문제지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지에 있는 걸 빨리 찾아야 돼요.
우리 커말 자격증에는 문제에다가 다 알려줘요. 어떤 걸 클릭하세요, 어디로 가세요, 다 알려줘요. 못 따라가면 그럼 못 하는 거지 뭐.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세요. 90 이상이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 90 이상. 90. 조건부 서식에서 하는 거예요? 얘 항상 지금 조건부 서식 공부하고 있어요. 두 줄에 굵게. 세규칙? 그러니까 세규칙. 그다음 여기 두 번째 거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이번에는 80 미만이면 기울이고 빨강. 포함하는데 셀 값이고 여기는 해당 범위는 아니 해당 범위는 모르겠어. 9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체크하고 90이라고 써야 되겠고. 그렇죠. 90 이상이니까 이렇게 쓰시고. 그럼 서식에 가서는 어떻게 하래요? 두 줄짜리 치고 굵게 하라고 했으니까 굵게 하시면 되고. 되고. 자, 56쪽에 보시면 고급 필터가 나올 겁니다. 자동 필터 하고요. 자, 이번에는 04번 문제를 열 겁니다. 04번 문제. 열기 누르셔서요. 공사분? 아니 기출 필터가 뭘까요? 필터? 걸러내는 거죠. 자,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요. 보세요. 근속기간이 15년 넘는 사람만 빨갛게 칠하래. 부장인 사람만 노랗게 칠하래.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는요. 근데 이번엔 뭐냐면요. 부장인 사람만 보이고 나머지는 숨겨라 이거예요. 숨겨라. 걸러내서 보이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게 필터예요. 시험이 꼭 나와요. 필기, 실기 할 것 없이.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걸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안에다 클릭해 보실래요? 이 동네 아무데나? 아무데나 클릭해 하세요. 그리고 저 메뉴판에 가시면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 탭이 있어요. 데이터. 상단에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소식, 데이터. 그렇죠? 그 데이터에 가시면 중간에 필터, 깔때기라고 하죠. 깔때기. 예, 이 깔때기 기호를 누르느냐, 고급을 누르느냐 이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 자동 필터를 쓰시오. 그러면 깔때기 필터를 누르면 되고, 고급 필터를 이용하세요. 그럼 고급을 누르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필터 한번 눌러보실래요? 그럼 뭐가 바뀔 겁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보세요. 필터 다시 누르고 다시 눌러보시면 화면에 뭐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필터를 선택한 밑에 삼각형이 뜨잖아요. 예, 이걸 갖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 볼게요. 15년 이상 5만원 이하인 사람만 걸르래요. 15년 이상. 자, 그러면 근속기간이라는 거 삼각형 있잖아요. 근속기간 삼각형 있죠? 누르세요. 이렇게 뜰 거라. 이렇게 근속기간. 저기 직책에 가서 누르면 안 되고 근속기간에 있는 삼각형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에 뜬단 말이에요. 떴나요? 숫자 필터로 가세요. 숫자 필터. 숫자 필터. 가셨어요? 그럼 15년 이상이라 그랬죠? 문제가. 그럼 이상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상은 크거나 같음이잖아. 이상이니까. 그럼 크거나 같음을 가셔서 얼마라고 써야 된다? 15. 확인. 어디다가 씹었어요? 여기. 그거 했죠. 여기다 15. 그냥 크거나 같다? 15 이렇게 쓰시고 확인 누르면 15년 안 된 사람은 다 사라지고 15년 이상인 사람만 나와요. 여기 왜 파란색 숫자로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6번 줄이 없죠? 9번 줄이 안 보이잖아요. 이 사람 숨겨진 거라고. 자, 이번에는 퇴직금을 갑니다. 퇴직금 5만원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퇴직금에 가서 숫자 필터에 가서 다 숫자 필터로 가서 하는 거예요. 자, 숫자 필터에 가서 5만원 이하니까 이하가 뭐예요? 작거나 같음이죠? 작거나 같음 가셔서 네, 작거나 같음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퇴직금에 가면 숫자 필터. 예, 그럼 작거나 같음이라고 종류가 있잖아. 아까 크거나 같음도 있고 작거나 같음도 있고 작거나 같음 가서 5만 원. 5라고 쓰면 안 되고 5만이라고 써야 돼. 그렇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꾸 같은 거 자, 그러면 김재욱 씨 한 사람만 나오죠? 15년 이상 되고 5만 원 이하인 사람 딱 이 한 사람밖에 없네. 오케이, 해결됐어요. 자, 이번엔 무작정 따라하기 2번 갑니다. 고급 필터는 아까 자동 필터처럼 이 필터를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뭐 걸러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냐면 고급 필터는 아래 하단이든 옆단이든 간에 조건을 써야 돼요. 근데 문제지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급 필터 무작정 따라하기 2번 시트에 A16부터 H19 이 사이에다가 조건을 쓰래. 무슨 조건? 근속기간이 15년 이상, 퇴직금이 5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써야 된대요. 여기다. 그리고 A20번째부터 그런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김재욱 부장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걸러내라 하는 거죠. 자, 그럼 조건을 써볼게요. 잘 보세요. 근속기간이 15년 이상, 크거나 같다 15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쓰시면 돼. 이렇게 근속기간이 크거나 같다 15. 자, 근속기간이 크거나 같다 15년 이상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근속기간을 잘못 써서 근속 한 칸 띄고 기간 이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이 근속기간을 복사해서 붙이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퇴직금이 5만원 이하니까 퇴직금을 복사해서 붙이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안 틀리겠지, 글자가. 얘가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상관없어요. 밑줄이 쳐지든 테두리 선이 그리든 상관없어요. 그냥 퇴직금이랑 글자만 맞으면 돼요. 그 다음에 5만원 이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작거나 같다 5만원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조건을 반드시 먼저 작성을 해야 돼요. 이건 안 하면 안 됩니다. 다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 안에다가 아무데나 만들면 되는 거죠. 아무데나 만들면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조건을 만들어서 마우스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이 본 데이터 영역이 있죠. 본 데이터 영역 여기다 클릭해 놓으세요. 이런데 클릭하면 안 되고 다른 데 클릭하면 안 되고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 안에다가 본 데이터 영역 안에다가 클릭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급 필터를 진행할 거예요. 자, 고급 누르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목록이 자동으로 블록이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예요. 위에 거. 자, 조건 범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건 범위 빈칸에다 클릭하고, 조건 범위는 어디예요? 아래 여기죠? 이 동네잖아요. 여기. 예, 거기를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요. 복사 위치는 어디래요? 복사 위치는 A의 20번째라 그랬죠? 클릭하시고, 복사 위치는 아까 문제지 A 20번째에서부터 출력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답이 나와야 돼요. 시험 문제 요 정도 수준만 나오면 참 좋아요. 자동 필터는 시험에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고급 필터는요, 요 조건만 내가 만들 줄 알면 돼요. 조건만. 근데 지금까지 우리 책에서는, 그리고 지금까지 시험을 봤을 때는 항상 요 수준에서 시험이 나왔어요. 요 수준. 근데 요 수준에서 어떻게 바꾸느냐가 달라지는 거야. 출제위원이 조금 어렵게 낼 거냐, 요거보다 쉽게 내지는 않고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일 수는 있어요. 그 난이도 높인 게 어디냐면 책에 그 63쪽, 62쪽. 네, 62쪽에 보시면 기출 01번과 기출 02번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기출 01번. 근데 기출 01번도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기출 02번이 조금 어려워요. 기출 02번이. 자, 이거 숙제로 내드릴게. 답이 있어요. 답 보고 숙제하셔도 돼. 답을 보던 뭐를 보던 내가 알고 뜰만 알고 풀 줄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댁에서 꼭 두 문제, 기출 01과 기출 02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안 풀리면 답을 보고 나서도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일단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